오늘 준비한 내용 2021년 대한민국 경제 유로 경제의 방향성에 대해 주요한 내용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2021년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를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조망을 해봤고,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 핵심 내용이 지난 공개방송을 통해서 2021년 미국과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시각적으로 살펴봤어요. 막대 그래프와 선으로. 그 내용을 보셨던 분은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 내용에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 진행하기 전에 잠시 이제 안내 말씀드리면, 신년에도 똑같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무단 도용, 출처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적고 본인이 원하는 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갖다가 쓰면 안 된다는 것, 저희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무단 도용이냐 아니냐의 법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 친절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2021년 대한민국 경제에 관련된 방향성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좀 간략히 조망해보는 내용이 되겠어요. 먼저 지난주 화요일 날 2021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을 일굴 미국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불을 일굴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를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분석했고, 바로 이와 같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살펴봤어요. 무엇이냐? 여기 이제 막대 그래프가 미국의 GDP 전년 동분기 대비예요. 쉽게 말하면 경제 성장률이에요. 이와 같이 미국은 1분기 때도 그랬고 1분기 때도 그랬고 2분기 때도 그랬고 3분기 때는 많이 개선세가 나타났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침체를 나타나고 있는 경제 성장률. 여기에 이제 시각자료라 화질이 안 좋을 경우에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제가 그림을 나타나게 되면 여기에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가 이렇게 낮아졌다. 그 다음에 개선세가 나타났다가 그 뒤에 이와 같이 좀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3분기, 4분기까지. 그래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미국의 부동산 부문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기존주택 판매의 실적 개선세가 더 거세게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경제 성장률을 부동산 부분이 압도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살펴봤고, 지난주에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산업생산지수, 미국의 제조업 경기, 설비투자 경기를 대표하는 산업생산지수의 데이터 값은 이렇게 나타나서 마이너스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에요. 즉 마이너스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과 설비 투자 경기가 동등 수준이거나 설비 투자 경기가 더 못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와 같이 확인을 했고, 이를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도록 성장을 견인하는 부분이 설비 투자 부분이 아닌 부동산 부분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미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은 부동산 부문이라는 것을 이 시각 자료를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무슨 내용을 또 봤냐면,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줄여서 중공. 중공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은 무엇인가? 여기 막대 그래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에요. 여기에 중국의 기존 주택 판매 실적은 이와 같이 내려가져 있는 중이죠. 즉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 경제 성장이 기존 주택 판매 경기보다 더 좋구나. 달리 표현하면 부동산 경기가 중국의 경제를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이 그림은 여기 똑같이 막대 그래프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여기에 실선은 중국의 제조업 경기, 설비 투자 경기를 대표하는 산업 생산 지수예요. 안 보일까 봐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덧칠을 하게 되면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막대 그래프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바로 중국은 설비 투자 부문이구나. 미국은 부동산 부문이 핵심 성장 동력인데 중화인민공화국은 설비 투자 경기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이 시각 자료로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동일한 그림, 동일한 논리로 대한민국을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에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 직접 눈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죠. 여기 막대 그래프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에요. 여기에
실선으로 나타난 게 대한민국의 부동산 부문 중 가장 큰 부동산 경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존주택 판매 경기예요. 여기에 똑같이 막대 그래프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실선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기를 대표하는 산업 생산 지수의 실적이에요. 마이너스 침체세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앞에서 봤었던 동일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죠. 바로 매우 충격적이게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핵심 동력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받쳐주고 앞으로 더 끌고 나갈 부문이 제조업 경기가 아닌 부동산 경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 세계 경제의 표준 글로벌 유동성의 증감을 만들어내는 미달러 유동성을 정책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미국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과 같이 동조돼서 미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은 부동산 부문,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동력은 부동산 부문이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접하게 되면 정치적인 색이 강하신 분들은 이제 거부감을 갖게 돼요. 에이, 저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언론을 보게 되면 나쁜 놈들이 그 부동산 투기로 값이 막 이렇게 올라가고, 대한민국 행정부가 얼마나 그걸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잡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그런 얘기는 저는 모르겠고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앞서서 살펴봤었던 동일한 논리로 보게 되면 있는 그대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미국과 다르죠. 대한민국은 2017년 05월서부터 새로운 정책이 시작이 되게 됐고 06월서부터 한 달 뒤 바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진행해 왔어요. 근데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진행된 뒤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 바로 대한민국 원화의 유통 속도예요. 대한민국 경제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자동차의 엔진 회전 속도 RPM처럼 이 회전 속도가 일정 수준이 넘어서야지 대한민국 경제가 쉽게 활성화가 되게 돼요. 그리고 통화의 유통 속도, 이 엔진 회전 속도가 일정 수준이 넘는 회전 속도를 나타내기 위해선 당연히 충분한 휘발유와 같은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국가든지 간에 이 국가 경제라는 바스켓에 임계 수준의 유동성이 채워져 있어야지 경기부양 정책이 일시적으로라도 진행되게 되면 경제의 단상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실적 개선세가 쉽게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인과 분석, 원인과 결과 분석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원화 통화 유통 속도의 임계 수준은 0.72에서 0.73이에요. 즉 0.72에서 0.73 밑을 원화 통화 유통 속도가 하회하게 된다면 그 말은 시중에 원화의 회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원화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가 되게 되고 대한민국 경제가 경기부양 정책을 일정 기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단상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실적이 개선되는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게 돼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2017년 06월서부터 부동산 규제 정책, 앞서서 살펴봤듯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대한민국 경제의 코로나19 속에서 붕괴되는 것을 막아주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 미국과 동일하게 부동산 부문이에요. 근데 이 핵심 성장 동력을 자체 정책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현재까지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강화를 해왔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떠한 국가가 됐든지 간에 민주주의 국가건 사회주의 국가건 어떠한 국가가 됐든지 간에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시절에 나타나는 현상이 딱 하나예요. 부동산 가격을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처음에는 허가 건수를 줄여봐요. 약발이가 안 들어요. 결국에는 가는 것은 유동성을 부동산 가격이 잡힐 때까지 있는 대로 옥죄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대한민국도 동일해요. 2019년 공개방송 속에서 여러 가지 국가 사례 분석을 해서 증명을 한 바가 있죠. 그 내용 확인을 원하신다면 좀 아까 봤었던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의 이전 그 내용을 보시면 돼요.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여기에다가 검색창에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으로 치게 되면 영화 검색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가 나오게 되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좌측 메뉴에 이 무료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공개방송 다시 보기, 공개방송 무료 회원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얘는 이제 2019년 초반부터 여기 2018년 자료서부터 여기서 들어가져 있죠. 여기에 사례 분석을 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목이 부동산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설명을 다 못 드리는 수많은 얘기들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본영에 돌아오게 되면
부동산 규제 정책이 2017년 6월서부터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게 됐고, 대한민국도 동일하게 원화의 유동성이 점진적으로 제한되게 되면서 원화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비례적으로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가 이와 같이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부동산 규제 정책이 오랜 기간 그 강도를 강화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한민국 경제가 쉽게 개선되기 위해서 필요한 0.72에서 0.73 임계 수준의 원화 통화 유통 속도가 침체돼서 2020년 2분기 기준으로는 0.63까지 내려와 있는 중이에요. 즉 지금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원화 유동성 공급을 늘리더라도 대한민국 경제는 저 0.72에서 0.73의 원화 통화 유통 속도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쉽게 개선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엑셀러레이터를 계속 밟아서 엔진 회전 속도를 높이려고 하지만 정작 연료통에다가 연료를 안 집어넣은 채, 충분히 안 집어넣은 채 엑셀러레이터만 밟는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죠.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부동산 규제 정책,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핵심 성장 동력인 부동산 부문을 자체 정책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장기간 동안 옥죄이게 되면서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가 임계 수준을 훨씬 하회하는 수준까지 내려오게 됐고,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가 이와 같이 2018년 0.71서부터 2020년 2분기 0.63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이와 같은 원인이 만든 결과 확인할 필요가 있죠.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에요. 2017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3.2%, 2018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2.7%, 2019년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소수점 두 자리에서 두 번 반올림해서 2.0%.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게 되면 이 정책의 결과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확인되기까지 짧으면은 6개월, 대략 1년 정도가 소요되게 돼요. 즉 2017년의 경제 성장률은 바로 이전에 6개월이나 1년 전의 정책의 성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2017년 05에서부터 적용된 새로운 정책의 성과는 이 뒤에 2018년, 2019년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경제 성장률의 침체를 만든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방금 봤었던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가 침체되는 현상. 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동력이 부동산 부문인데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몰랐는지 부동산 규제를 장기간 동안 지속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0.7에서 0.73 통화 유통 속도를 유지한 채 0.63에 와 있고, 지금도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그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 부동산 부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결과는 이와 같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뉴스들을 보게 되면 가계대출이 지금 위험하다, 위기 수준까지 와 있다. 이 가계대출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대한민국 2015년까지는 GDP, 즉 대한민국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만들어내는 총 부의 합을 GDP라고 말해요. 이 총 부의 합 중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던 비중이 2015년에는 80% 정도였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증가가 되게 되면서 2020년 현재는 90% 수준을 넘어서는 상태가 됐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총 부만큼 부채가 쌓이게 되면 이것이 건전하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계대출은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어져 왔어요. 근데 세계 경제의 표준 미국을 좀 기준을 잡기 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미국을 보게 되면 여기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게 미국의 GDP 대비 미국이 1년 동안 만든 총 부대 비 미국의 가계대출 비중이에요. 2008년 9년경까지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90%를 넘어서는 가계대출 비중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세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 우리가 지금 본 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가가 만드는 총 부의 합분에 가계대출을 본 거예요. 분수예요. 분수. 얘가 분모, 얘가 분자. 근데 이 값이 계속해서 커지는 현상이 발생됐다. 그 말은 분자의 값이 커지기 때문에 얘가 커진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분모의 값이 계속 커진다면 분자의 값이 커지는 것보다 분모의 값이 더 크게 증가가 되게 된다면 이 전체 값이 커질 수가 없게 돼요. 무슨 말이냐? 보게 되면 미국의 GDP예요. 2010년도 글로벌 설비투자 호경기
2013년도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 주기가 시작된 이래 미국 세계경제표준 미국의 부의 절대 금액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증가세를 나타내 왔어요. 즉 분모가 계속해서 커져왔고 그렇기 때문에 가계대출 GDP 중에서 가계대출 비중이 낮아지는 현상을 만들어내게 됐죠. 똑같은 논리로 대한민국을 보면 돼요. 자, 분모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의 GDP를 보게 되면 2010년도 글로벌 설비투자 호경기, 2013년도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된 이래 부의 크기가 증가되어져 왔지만 앞서서 살펴봤었던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과 같이 2018년, 2019년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절대 부의 크기가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분모의 값이 낮아지게 되는, 즉 분모 대비 가계대출을 보게 되면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뿐이 없는 그러한 현상에 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를 달리 이제 시각적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보게 되면 세계경제의 표준 미국을 보게 되면 모기지 대출 금액이에요.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2008년 세계 부동산 버블 붕괴 시기보다 모기지 대출 금액이 늘어났어요. 큰일 났다 얘네 저거 빵 터진다. 대한민국도 저것 때문에 난리인데 아니죠. 연봉이 1억인 사람이 1000만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과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1000만 원의 부채를 갖고 있는 것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상환 가능 금액을 추정해 보더라도 이와 같이 분모에 들어가는 그 수치, 자산의 수치가 크게 되면 부채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크게 부담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즉 무슨 말이냐. 모기지 대출 금액이 증가가 되더라도 미국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부 중에서 부가 계속 증가해 왔기 때문에 모기지 대출, 증가된 모기지 대출 비중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는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 왔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게 아니죠. 왜냐? 2018년, 19년도서부터 대한민국이 벌어들이는 절대 부의 크기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GDP 대비 가계대출 이 비중을 갖고 비중이 90%를 넘었기 때문에 문제다. 얘를 대출을 해주지 말아서 분전을 늘리지 마라.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봤듯이 세계경제 표준 미국에서 봤듯이 스탠다드한 미국 경제에서 봤듯이 분모 자체가 증가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 분모가 증가가 되게 된다면 모기지 금액 전체 금액이 2008년 세계 부동산 버블 수준을 넘어서더라도 하향 안정세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미국 경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는 가계대출 연장해 주지만 연장하려면 20% 전에 빌려갔던 거에서 갚고 얘기하자. 이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벌이가 안 되고 그리고 해고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으세요. 가계대출을 연장하려면 20% 갚아. 어디서 돈이 나서 그것을 갚겠습니까? 이와 같다. 다만 이와 같은 룰을 적용하게 되면 제3국민권 사채 끌어써 갖고 갚아요. 그렇게 되면 상호본행 연체율이 증가는 미미하게 나타나게 되죠. 그렇지만 이것이 폭발되게 되면 급속도로 연체율이 증가되게 되겠죠. 바로 정책이 유도하고 있는 바가 이것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정책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분자의 크기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분모인 GDP가 미국과 달리 침체되는 현상이 무엇 때문인지,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가 쉽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왜 통화 유통 속도가 어느 정도의 값이 임계 수준인지를 먼저 찾아야 되고,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핵심 성장 동력이 과연 제조업 르네상스가 맞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2018년 12월 공개방송 때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을 진척도만 달리 한 채 2018년 12월 공개방송 때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이에요. 진척도를 확인할 뿐이다. 즉 2018년 12월 공개방송 때 무슨 말을 했냐면 미중무역전쟁 때문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체 정책에 기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단상을 나타나게 되는 주요한 경제지표의 실적이 둔화를 넘어 침체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즉 2019년 기간, 당시 다가오던 2019년 기간 대한민국 경제의 단상을 나타나게 되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실적이 침체가 확산되게 되는 하방 리스크가 진행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고,
2019년 12월 공개방송에서는 대한민국의 자체 정책에 기인한 대한민국 경제 하방 리스크 현상이 악화되면서 원화 유동성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 가치가 상승하는 원화 상실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즉 원화로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기인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020년 12월 공개방송, 지난 이제 공개방송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현재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원화 통화 유통 속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지속해서 부동산 규제 정책 일관도로 나간다는 것은 바로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 과연 어느 부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내용으로 좀 더 분석 내용이 좀 강도가 좀 강화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어떠한 감정적인 요인이나 정치색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여러분들도 지금 봤다시피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분석 결과를 눈으로 그냥 확인한 결과일 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면은 대한민국의 수출 실적이 다행인 게 2020년 5월서부터 이와 같은 하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수출 실적의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해야지 되는 것은 경제지표의 원유화 결과 분석으로 수출의 상승세, 실적 개선세가 과연 지속될 수 있는 조건에 와 있는가를 살펴봐야지 되겠죠. 근데 이전에 공개방송에서 공유해온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해외에서 원자재, 원재료를 들여와서 국내에서 가공을 하고 가공했다고 부가가치가 나오지가 않죠. 해외에 되팔아야지 여기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상당 부분 만들게 되고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에요. 대한민국 경제는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100원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중소기업들의 실적에 악영향이 발생이 되게 되고 1,000원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 대기업마저 실적의 침체 현상이 급속도로 나타나는 그러한 특수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 경제입니다. 따라서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현재와 같이 1,100원을 이탈한 기간이 누적 기간이 지금 지속되고 있죠. 2019년 새로운 정책이 만들었었던 경제성장률 최악을 기록한 2019년에 최악의 또 경제성장을 기록했던 게 2019년 1분기였어요. 1분기에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 수준보다 지금 더 하회하고 있다. 즉 수출이 향후에 계속 증가될 조건을 대한민국의 통화정책이 만들고 있는가?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 질문이 나오게 돼요. 2018년은 봅시다. 지금 말하는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2018년은 2019년 1분기보다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더 강세로 나타나게 됐죠. 근데 2018년 봐보세요. 2019년보다 경제 성장률 전체적으로 좋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셧다운하우스 하세요. 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봐야 되겠죠. 대한민국 경제라는 바스켓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원활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임계 수준의 유동성이 필요하게 되고 이 상수값은 0.72에서 0.73이에요. 근데 2018년에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 적용된 기간이 얼마 누적이 안 됐기 때문에 0.71을 나타내게 됐죠. 즉 임계 수준 가까이 유동성이 가 있던 중이었죠. 2019년은 왜 그러면 그렇게 나왔습니까? 0.66. 이와 같은 차이가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를 높이지 않는 한 높일 정도의 원화 유동성 공급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진행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또 경기부양 정책 원화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고 아무데나 공급되는 것이 아닌 국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가 누구인지 국가기업이 아니라 민간기업이에요. 민간기업에게 공급되는 유동성 경기부양 정책의 규모를 늘려야 되겠죠. 그것을 늘려서 성과를 더 높이고자 원한다면 규제를 통폐합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어야지 되겠죠. 규제를 만든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있지만 통폐합한다는 내용은 뉴스를 통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경제 환율에 굉장히 민감해요. 지금 환율의 수명주기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녹색의 수명주기를 나타내게 됐어요. 이와 같은 녹색의 수명주기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반도체의 기술 수명주기가 짧아진다. 스마트폰 사는데 금방 바꿔야 되네. 스마트폰의 제품 수명주기가 짧아지게 된다.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생로병사 똑같은 얘기예요. 수명주기, 사회과학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학문이건 차이점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통용적으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수명주기, 영어로는 라이프 사이클 시어리가 되게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에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이와 같은 수명주기를 기술과 제품을 넘어서 특정한 경제지표의 지표가 또는 기업의 주식가격에 어떻게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해서 적용하고 검증할 수 있는지 방법론을 저희가 지적 재산권으로 만들었고, 그 내용이 바로 이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시각적 방향성이에요.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쇠퇴기까지 상승하는 상승의 생애가 종료가 되게 됐고, 상승의 생애가 종료되게 되면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제 밑에 태동기로 귀향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과정이 진행이 되게 돼요. 윤회 과정이 끝나게 되게 되면 다시 태동기로 넘으면서 새로운 생애가 만들어지게 되고, 새로운 생애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 중간에 빨간색 선으로 나타나는 경유지,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까지의 1차 상승이 진행이 되게 되고, 일정 기간 휴지기를 갖게 되죠. 대한민국의 향후에 이제 경로는 이와 같은 위의 방향으로 가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1, 2, 3, 4로 나타낸 기간이에요. 즉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해서 태동기 하한 수준, 즉 원화가치 강세, 초강세 현상이 나타나는 그 임계 수준까지 갔었던 기간이 1, 2, 3이고 현재 4, 해동기 하한 수준을 소폭 뚫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 초강세 현상이 갈 때까지 다 갔고 과한 수준까지 가 있다. 달리 표현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타격이 앞에 2007년, 2014년, 2018년과 같이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는 조건에 와 있다. 달리 표현하면 2020년 5월서부터 수출 실적 증가세가 진행된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와 같이 통화정책에 의해서 대한민국 수출이 쉽게 개선세가 지속되기에는 어려운 조건이 만들어져 있다. 이것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책적인 변화가 늦으면 늦을수록 이 누적되는 기간으로 인해서 실물경제, 대한민국 실물경제 타격이 커질 수뿐이 없다. 말이나 되는 소리 하지 마셔. 소설을 쓰고 있네. 경제를 모른다면서요. 몰라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통해서 특정 경제현상을 조망할 뿐, 보게 되면 빨간 선으로 나타낸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앞서서 봤었던 원화 초강세 임계 수준까지 갔을 때 기간 1, 2, 3을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때 이 이후에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 강세 현상이 사라지게는 됐지만, 이러한 조건이 만들었었던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침체되는 파란 선으로 나타낸 대한민국의 전년 동기 대비 침체되는 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수출 증가세 믿을 만한 거는 이제 수출뿐이 없고, 왜냐,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핵심 성장 동력은 부동산 부문인데 규제 정책으로 지속해서 눌러놓고 있으니 그나마 수출이라도 좋아지면 좋겠다. 수출이 좋아지기에는 매우 어려운 조건이다. 무엇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통화 정책이 설정한 방향이 대한민국 수출이 쉽게 증가되기 어려운 조건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하나의 대한민국 정책을 수출에 미치게 되는 정책을 봐야지 되겠죠. 여기에 빨간 선으로 나타난 게 대한민국의 수출이에요. 수출이 감소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 같은 시기에 대한민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격하게 증가되면 수출 실적이 격한 침체세, 완만하게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되게 되면 수출 실적이 완만한 침체세를 확인할 수 있죠. 현재 다시 코로나19 감염자가 거세게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증가되고 있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조건은 백신을 통해서 지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가 이탈되면서 산업 생산이 낮아지게 되는 현상을 막아야 되고, 그것은 치료제가 아닌 백신이 먼저 필요하게 돼요. 그 백신을 도입하는 시기가 이미 늦었고,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보다 더 적은 백신을 확보한 국가는 단 한 개 국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죠.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즉 대한민국의 방역에 대한 정책, 대한민국의 통화정책, 또한 대한민국의 핵심 부동산 규제 정책이 만든 대한민국의 경제 방향성이 상방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도 다시 한번 2018년 12월 공개방송을 진행한 이래 그 진척도를 확인하게 되면 더 증상이 그리 더 좋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1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유로 경제는 뭐 크게
시간을 들여서 살펴보기에는 좀 무리가 되고, 지금 시간적으로 무리가 되게 되고, 핵심 내용만 좀 이제 살펴보기로 하죠. 유로 경제권에서 정책 파급력이 가장 큰 국가는 독일이에요. 독일이 제일 잘 나가기 때문에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계속해서 유로 경제권에 들어와 있었을 때 독일의 정책에 휘말려서 경제가 무너진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그냥 자퇴를 했어요. 독학을 통해서 나는 서울대학에 가보겠다. 서울의대에 가보겠다. 네. 자퇴를 했죠. 바로 이 독일의 지금까지의 이제 경제의 진척도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난 게 동일하게 독일의 경제 성장률이 되게 돼요. 근데 여기 검은 실선으로 나타낸 것이 독일의 인플레이션율이에요. 근데 굉장히 좀 충격적이죠. 코로나19가 발생이 돼서 미국은 2020년 3월과 4월에 1차, 2차, 3차, 4차 코로나19 경기 부양 재정정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에 의한 재정정책,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준에 의해서 3월 23일 필요하다면 무제한으로 달러를 공급해서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 초저금리를 유지를 하고 회사채를 매입하겠다. 초기에는 ETF 매입을 통해서 진행했고 그 뒤에는 우량 회사채를 직접 매입해서 미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지원해 왔죠. 그래서 보게 되면 그것과는 매우 달라요. 독일은 오히려 코로나19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율이 침체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잠깐 2020년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경기 부양을 하면서 유로화 유동성 공급 속도를 늘리기는 했지만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과 다른 점은 미국은 여러 개의 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에요. 여기에 연동돼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존재를 하게 되죠. 유로 경제권을 보게 되면 유로의 중앙은행이 존재를 하게 되고 미 연준과 같이 매우 적극적인 경기부양 통화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여기에 유로 경제권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누구냐? 독일이냐? 프랑스냐? 어디냐? 각각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국가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경제의 위기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대처하는 과정 속에서 머리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실행이 진행되기가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경제권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독일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겠죠. 이 막대 그래프로 나타난 게 독일의 부동산 부문 중에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기존 주택 판매 지수, 주택 가격 지수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에 이제 검은색 실선으로 나타낸 게 독일의 산업 생산 지수 전년 동기 대비예요. 근데 보게 되면 11월 달에 마이너스 3%의 산업 생산 지수 전년 동기 대비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독일도 세계경제 표준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은 부동산 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 인플레이션에 주목을 해야 돼요. 유로화의 인플레이션율이 침체세다. 미국은 저렇게 침체세가 아닌데 바로 이 내용을 봐야지 되겠죠.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내는 게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이에요. 그래서 유로화의 증가 속도보다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가 더 강하게 되게 되면 이 파란 선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파란 선 올라가면 미국의 주식시장, 신흥국의 주식시장 상승세 강세. 파란색 올라가, 빨간색 올라가, 파란색 올라가, 빨간색 올라가. 2020년 3월에 왜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했습니까? 파란색 선 내려가 빨간색 선 횡보하다가 2019년 10월 말서부터 2020년 2월 초까지 왜 올라와? 내려가야지. 시체에 수렴해 왔죠. 현재 보게 되면 파란색 선이 올라가고 빨간색 선이 올라가요. 그럼 이번에 실체가 있겠네. 근데 온도차가 발생이 되게 돼요. 파란색 선은 2018년 수준을 안 넘었어요. 빨간색 선은 2018년 수준을 넘어서 훨훨 더 위에 와 있죠. 결국은 얘는 여기 있는데 너는 왜 거기 있어? 실체에 수렴해야지. 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추가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얘기는 바로 여기에요. 유로화 대비 미 달러 환율이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절에서부터 이와 같이 고매 앞발이 눌러왔는데 얘를 삐죽
치솟아 올랐어요. 2020년 1월 4일 데이터 기준으로. 얘를 이제 좀 확대하게 되면 이전에 공개 방송에서 얘도 살펴봤었던 내용이에요. 진척도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똑같이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이에요.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유로화 대비 미달러 환율이 고점이 낮아지는 이와 같이 고미의 앞발로 찍어 누르게 되는 현상이 진행이 되었지만 이진이 쌈개의 냇물이와 만나서 무늬와 병목을 횟가닥 넘어서게 되면 사케다의 삼천이 되게 되고 황소의 뿔이 갖춰지게 돼요. 황소의 뿔이 갖춰지게 되면 결국은 이 곰의 앞발을 황소의 뿔로 치켜 올리게 되는 대세 상승장이 펼쳐지게 되죠. 이미 대세 1차 상승이 진행되고 있던 중이었죠. 지금 보게 되면 곰이 앞발로 계속 눌러왔어요. 그렇지만 이찐이 쌈천이와 병목을 막 확 넘어섰는데 이때는 황소의 뿔이 얘를 곰의 앞발을 치켜 올리지를 못했죠. 왜냐? 바로 글로벌 유동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미달러 유동성의 증감을 결정하게 되는 절대 반지를 낀 곳 미 연준이 2016년도서부터 대규모로 보유자산을 매각해 왔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이 미 연준이 매각하는 대규모 보유자산의 가격만큼 미달러 유동성이 사라지고, 이에 연동돼서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황소의 뿔이 치켜 올리지를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는 하지만 침체된 기간에 비해서 미국의 매우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회복 속도 굉장히 빠르고, 미달러 유동성, 미 연준이 필요하다면 무제한으로 미달러를 찍어서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 회사채를 직접 매입해서 실물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민간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죠. 지켜 올렸어요. 이 뒤에 벌어질 일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내용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추가로 살펴볼 거고, 그 전에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6월 12일 날 공개 방송 여기 제일 위에 올려놨어요. 유튜브 채널도 이제 올려져 있고, 화면은 이제 그 영상들을 밑으로 내리면서 6월 12일 자료까지 내려가셔야 돼요. 거기에 두 번째 이제 제목이었었던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기로 향하나, 여기에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내용을 사전 학습 자료로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으로 요것을 이제 목요일 날 공개 방송 전에 좀 봐주시면 이번 주 목요일 날 진행되는 내용을 좀 더 쉽게 좀 더 폭넓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요 내용에 또 연계돼서 진행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이해를 더 폭넓게 하시기 위해서는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주상지나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져 있는 3월 25일 공개 방송 한머니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3월 25일, 그리고 4월 2일 글로벌 금융시장의 소리 없는 창가방패의 전쟁 5부작이에요. 그리고 6월 12일 두 번째 주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기로 향하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요 세 가지를 꼭 내용을 보고 이번 주 목요일에 공개 방송에 참여를 해주시게 되면 이해의 폭이 굉장히 더 넓어지게 되고, 오늘 진행했었던 내용과 목요일에 진행한 내용의 Between the Lines 줄 사이에 설명하지 않는 비어있는 여백의 많은 내용들이 여기 이 영상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일날 늦은 시간까지 매번마다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준비한 내용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돈을 투자를 하는 것보다 개인의 평일날 밤늦은 시간, 새해의 첫 이 밤늦은 시간에 투자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2021년 기간에도 좌로 치우치지도 않고 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특정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방향성을 대비할 뿐 정치색을 띠지 않은 솔직 담백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계속 찾아뵙고자 늘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통해서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